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막 달려오던 시장이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주식도, 환율도, 금리도 그러한데요. 오늘 우리 주간전망대에서는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처럼 그야말로 아주 젊은 세대와 이 시장에 오래 몸담아 오셨던 또 그런 분들이 다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패널 분들도 그렇게 한번 구성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선임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글로벌 매크로 팀장님. 허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반가운 얼굴이시죠?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김상훈 우리 연구원 결혼하신 거 축하드리고 일단 네, 감사합니다. 권리락입니다. 네. 이제 2세가 생기면 배당락이야. 거의 똑같다는겨. 저기 채권하시는 분이야, 그죠? 네네. 채권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도 주식을 안 보실 수는 없잖아요. 네네. 조금 느낌이 어떠세요? 6월 들어서 특히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만 좀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랑 이번 주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어쨌든 뭐 금융 자산별로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우리나라 금융시장 보면 조금 트리플 약세에 좀 노출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네네 뭐 금리는 좀 오르고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주식도 좀 빠지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근데 정말 등락이 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피곤한 장세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채권하는 입장에서 되게 피곤했거든요. 근데 되게 뭐 뷰가 정해져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제가 이번 주 장을 보면서 결국에 아직도 시장 참여자들은 뭐 좀 어르신들이나 뭐 주니어들이나 똑같이 결국에 좀 연준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결국에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6월 FOMC 때 저는 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 어쨌든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발언들과 뭐 점도표를 내놨기 때문에 뭐 금리도 높아졌던 금리들이 좀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가 결국에 뉴욕 연은이 바로 그 다음날 레포 금리를 올리니까 해석에 좀 차이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해서 다시 예. 한번 흔들렸다가 예. 결국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매입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시 5% 6%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연준의 스탠스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다만 향후의 좀 방향성은 지금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기랑 이제 그 금융시장 간의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는 막연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네. 지금 좀 이제 펀더멘탈들이 반등하고 있는 속도나 이게 개선되는 지속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좀 금융시장들도 반응을 할 것 같고 그 얘기는 뭐 채권시장에서 주식을 바라봤을 때 저는 우선 3분기 중반까지는 데이터가 어쨌든 개선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2분기가 바닥이란 건 다 알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반등 속도가 빠르게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뭐 주가 레벨이 정말 부담되는 건 맞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경제 지표가 당장의 뭐 추가 매도 시그널로 작용할 만큼 좋지 않지는 않다. 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김상훈 연구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뭘 놀라는가 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우리 이승조 대표님 민증을 깠잖아요. 아, 네. 아버님 뻘이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그 업력으로 치면은 지금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 들기가 힘든 그런 분위기인데 요새 젊은 세대가 이렇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 같아요. 좋은 거죠. 네, 좋은 거. 좋은 거죠. 내 할 얘기 다 하고 내 의견 다 당당하게 밝히고 주식 성과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최근에 우리 연배들이 다 망하고 경력 많은 사람들이 같이 투자한 사람들이 한 방에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이 업계 그래도 유명한 현역을 운영하시는 분 한 일주 전에 만난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다 망가졌어요. 이번 장에 네, 이렇게 변동. 근데 얘기 들어보면 20대, 30대, 또 40대 초반까지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별로 차이가 있나. 경력 많은 사람 망가뜨리는 코로나가 경력 많은 사람 망가뜨리고 여러분 이번에 신흥 뭐라 그럴까요? 그 새로운 세대를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변화를 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뭐 장강의 물이 뭐 좌우지간 이번에는 제 주변에도 뭐 저도 이제 대충 그런 나이 아닙니까? 내가 이 시장이 좀 오래 있었다, 내 경험 많다는 선수들이 이번에 많이 바보가 됐더라고요. 좀 진짜 좀 떠밀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요. 허 의원님도 한번 좀 지금 증시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좀 최근 장세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그 기본적으로 저는 그 약간 지금이 99년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닷컴 버블 직전에. 닷컴 버블이 한창 이제 막 진행되던 그 시기에 이제 돈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특이하게 느꼈던 거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위기 이전에 사실 제 주변에 이제 후배들 네. 30대 이제 한 중반 정도 돼서 이제 뭐 직장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친구들 후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사해가지고 지난 한 4, 5년 동안 봐왔던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냥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랬죠. 뭐 한 1,800에서 한 2,100.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부장님 장이 한번 확 빠졌으면 좋겠다고. 확 빠졌으면 네. 좋겠다.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거 빚 좀 내가지고 한번 투자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후배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다 실행에 옮겼겠네요. 예, 재미있는 거는 이 30대 초중반에 있는 후배들이 생각보다 돈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돈 주식도 그렇고 투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욕구를 채워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요즘은 느끼는 게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오늘도 3번이나 그 주식 투자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네, 제가 증권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돈 빌려줄 테니까 주식하고 종목 소개해주겠다고. 그런 전화를 정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최근에. 네. 그런 거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약간은 99년, 2000년도의 어떤 그런 느낌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무구 선생님께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요 조금 이렇게 벌써 타고난 촉에 뭐가 걸리실 것 같은데 요새. 저도 비슷한 느낌이 요새 시장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미쳐간다.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망하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걸 왜 분석해 그냥 따라 붙어봐 하면서 그 에너지를 느껴서 뭐라 그럴까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의외의 성과를 내는 요새 가만 보면 뭐 우선주 장세가 나는 이게 하나의 징후 같거든요. 닷컴 버블 같이 묻지마 투자의 하나 품절주 뭐 우선주. 근데 저런 것들의 징후가 나오는 거 보면 합리적인 사고는 위험해요. 근데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냐면 텐트럼은 여러 번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텐트럼. 예,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 100에서 심하면 300 정도. 그런데 그걸 급격하게 회복하는 하나의 그 신흥 세력들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며칠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100포인트 빠지고 100포인트 올라왔고. 미국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아까 스마트폰 얘기하지만 이 스마트폰 에너지와 젊은 층과 그다음에 이거를 마치 토토나 그 뭐랄까 경마장 같은 에너지에 코로나가 비대면이니까 거기에서 할 일이 뭐가 있냐? 경마장 배팅하듯이 비슷하게 하자. 이런 풍들이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 같고 그게 실패하면 이게 사그라질 텐데 거기서 성공할 확률이 계속 커지니까 뭐랄까 배팅 자금이 커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투자자의 성향들이 지금 성과를 내니까 시장은 오히려 유동가 뭐랄까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 유동성을 믿고 한번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배팅한다.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느낌이 그런 배팅이 성공하지 않고 한두 번 실패할 때 이장 이제 그 징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7월에서 9월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 예. 아닌 게 아니라 뭐 쭉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차트들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지난 3월 19일 우리 바닥 찍고 돌았을 때부터는 보니까 앵간한 건 다 더블 났더라고요. 이번에 못 나도 7, 80%는 났고 그중에 잘 잡은 것들은 3배, 4배도 있고요. 대부분이 뭐 그런 종목인데 지금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야 오죽하면 거래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할 정도인데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요. 오늘 우리 이승주 대표님께서 그렇게 한번 뭐 자진해서 욕먹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장이 미쳐간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또 말이 돼요. 사후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 말고 뭐 하지? 금리를 보나 뭐를 보나 아닌 말로 토토도 못하고 강원랜드도 못 가는데 경마장도 못 가는데 뭐 이런 것도까지 그것도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제일 아까 김상원 연구원께서 그걸 해주셨어요.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다들 연준만 쳐다본다. 그 얘기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중앙은행 쳐다보고 있고 재정 확대라는 명분하에 돈 풀어주는 막 돈 뿌려주는 정부들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번에 증시가 뭐 금리도 그렇지만 네. 급락했다가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6월 FOMC 있고 그 다음날 뉴욕 연준의 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채 매입이라는 발표 그 다음날 바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네 개의 이벤트가 사실 한 방향에 한 톤으로 목소리를 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를 취했다가 중앙은행이 그쪽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끔 만드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미 유동성 상태로 끌고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도감보다는 좀 경계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준에서 네네.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세대를 좀 나누셔서 저는 마치 이렇게 토토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비쳐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일절 투자를 우선 안 하는 사람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채권을 하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쳐다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동성 장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좀 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뉴욕 연은이 레포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는 실제로 레포 시장이라는 거는 국채와 같은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시장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우선 달러 펀딩 자체가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유동성 경세를 겪으면서 그걸 시중은행이 못 해주니까 연준이 나서서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원래 0.1%였던 것들을 0.15%랑 0.20%로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그 전날 6월 FOMC에서 제로금리 쭉 가게 해주고 내후년까지 그리고 QE도 최소한 지금 수준을 유지해주겠다라고 해줬지만 그러고 나서 시장이 안도했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네. 그 얘기는 실제로 자금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자금을 필요해서 가져갔던 것들이 실제로는 달러가 부족해서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롤오버를 무기한할 수 있다라고 시장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 부채 사이즈를 계속 늘려가면서 계속 투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히 그 돈 없어도 되는데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융시장 안정도 꾀야 되지만 금융시장 자산 가격의 버블도 막아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FOMC에서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줬다가 완화적으로 해석을 해줬지만 결국에 다시 뉴욕 연은이 레포 금리를 올려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의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에 급락을 좀 심하게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물론 그렇게 빠지니까 회사채 얘기를 또 해주면서 들어 올리긴 해줬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임계점을 좀 찾아가는 구간들이다. 근데 그것만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막연한 유동성 장세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뿜뿜 집어넣어주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허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연준을 비롯해서 다들 경쟁적으로 소위 말하는 완화 정책, 제로 금리, 양적 완화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은도 오죽하면 한국판 양적 완화래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연준으로 압축해가지고 제일 대장이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과하다고 보십니까? 전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다들 약간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전쟁은 지든 이기든 어쨌든 뭐 싸워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모든 정책들을 다 지금 동원하는 거가 다 합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연준이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되게 불가피한 선택해서 연준이 좀 총대를 메고 지금 할 수 있는 진짜 많은 것들을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파워장도 미쳐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시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파워장의 그 에너지, 아까도 좀 어깨 힘들어가고 모든 에너지가 글로 좀 집중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세계의 시각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다가 이제는 파워장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도 하나의 징후라고 봐요. 아, 저분이 힘들어가는구나. 발언 내용 보면. 그럼 저분도 부러질 때가 됐구나. 인생의 어떤 곡 같이. 지금 주식시장을 이제 올드하고 뉴를 지금 나누시잖아. 예? 올드 뉴. 예, 지금 예, 예. 이게 포인팅이 좀 헷갈렸습니다. 예. 네. 근데 네. 주식시장도 올드 뉴, 뉴가 계속 비대면에 뭐 네이버, 헬스케어, 카카오 승하고 올드 주가들이 갖다 얘기해서 평가 가장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삼성전자니 뭐니 뭐 현대차니 이렇게 봐야 다 올드네요. 예, 올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오히려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랐는데 이건 뭐지 하는 거고 상당한 박탈감이 느껴지죠. 그다음에 거의 3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뒤지다 보면 제가 분석해서 보면 허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데도 4년 연속 적자인데도 미래 성장성이 이르니까 막 상승하고 또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이게 성공할 거야 하는 확률 내가 보면 한 10%도 안 돼요. 근데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 대놓고 불나방 같이 계속 투자하는 거 보면 옛날에 진짜 닷컴 버블 보는 거 비슷하게 그 가는 것 같은데 닷컴 버블이 어떤 상태에서 꺼졌냐면 계속 된다 하다가 실적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예. 그때 이제 진웅이라는 텐트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네. 그 종목 그때는 예를까 다음 새롬 기술, 예. 진웅, 핸디소프트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건 200배, 예? 어떤 건 200배, 뭐 10배는 우스웠던 시장인데 제가 텐트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무슨 그 모뎀이나 이렇게 인터넷 가갖고 무슨 통신을 한다 그래갖고 그때는 인터넷 통신하면 무조건 그 cap상학과 치던 시절이었거든요. 이게 한 달 만에 10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또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상자 폐지됐습니다. 상장 폐지. 그리고 그 닷컴 버블에 있는 종목들이 합병되거나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이 있겠지만 그때 에너지에서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롬 기술도 지금 아는 거고 이름 바꿔갖고 다음이 이제 다음 카카오에서 이렇게 명맥이 잊어가는데 요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뉴라는 종목들이 이제 신성장, 뭐 뉴딜, 뭐 그린 뉴딜 해갖고 갖다 이렇게 뭔가 포장해갖고 겉에 보면 에너지 보면 멋있어요. 근데 뒤지고 보면 속빈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 민낯이 드러나나라는 게 저는 그 고민인데 이 민낯은 우리가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에서의 어떤 상황에서 그 외부에서 오지 우리 내부에서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7월에서 9월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냐면 이번 6월 말에서 7월 달에 제가 친한 헤지펀드 외국계 메인 팀 CEO가 있습니다. 이번에 엑시트 하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포트를 리밸런싱 정리를 하고 나 한 달간 어디 간다. 그래서 너만 가냐 그랬더니 이 업계 분위기가 비슷하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영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 말과 7월 달이 이제
분기를 결정한 하나의 마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이 큰 에너지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만든 에너지의 뒷그림자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전략을 짜는가 또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2000 넘어서부터는 종목 조심하세요. 지뢰밭장이니까 리스크 관리하세요. 여기서 수익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심지어는 30이나 50% 심지어 더블 수익이 내 거 내도 그건 내 돈으로 만드셔야지. 평가소는 순식간에 그냥 녹아날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막 욕하시겠지만 그게 마디가 이제 점점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하셨던 그 이창훈 대표님하고 우리 무 선생님하고 한참 그때 이제 거리두기 해서 두 분만 모셨을 때 두 분께서 우리 주간 전망대 조회수를 갖다가 일거에 한번 확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걸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이승조 대표님께서 작심하고 오셨네요. 댓글란에 잘하면 오늘 한 3, 400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놈의 기우제 언제 끝나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는데 지금 이제 연준 얘기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또 주식으로 왔습니다만 우리 김상훈 연구원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채권자 본인도 페드워처라는 거 인정하시고 네. 그래 연준이라고 표현되는 중앙은행들의 이 팬데믹과 같은 대유행과 같은 똑같은 정책 행보 지금 여기에 대한 그 채권하시는 분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허 팀장님은 불가피하다 하셨어요. 같은 생각이신지? 사실 저도 팀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불가피하다. 네, 불가피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결국에 지금 유동성을 계속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중에 돈이 많은데 과거에 QE를 하고 나서 언와인딩 했을 때 뭐 시장에 충격이 있었듯이 네. 지금도 지금 파월 의장이 최근에 계속 발언들을 보게 되면 경제 회복은 내년 말 정도에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는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시장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계속 풀어져 있는 돈들은 계속해서 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경기가 살아난다고 자신감을 느낄 때 최근에 지금 뿌려왔던 돈들을 회수하기 시작할 텐데 근데 과거에도 2008, 9년 때 뭐 그 전에 이제 중국이 4조 위안 달러를 풀고 나서 버텼지만 아직도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뭐 하게 되면은 10년 주기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 전에 잠깐 드렸지만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이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 번씩 좀 트리거가 생겨서 시장이 움직이게 급변동할 때는 그 금융 위기설의 주기가 되게 짧아질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와인딩을 논할 시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지만 지금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향후에 좀 정책 기조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대비나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이번 주에 나왔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사실은 뭐 지금 해줘야 될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중앙은행이 잘못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시장에 뭐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장이 힘들고 실물 경기를 재무부한테서 돈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원을 해주는 이 자체는 저는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친구들 주식 사는다고 보세요. 네? 이러다가 네. 이러다가 연준이요? 한 고점 대비 한 10% 빠지면 지난번에 3월 달에 내놨던 우리 대책 중에 네. 요번에 회사채 매입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한 5천억 달러였나 뭐 얼마였나 우리 사준다 했다가 네. 그거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사니까 네네네. 왜 준다 했던 용돈 안 줘 이거 아니야 시장이. 그렇다면 죽게 한 거야 이번에. 네네. 그런데 이러다가 한 20% 고점 대비 한 20% 30% 빠지면 일본처럼 결국 주식 사겠다고 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도 안 내다보세요? 근데 조금 그러면 뉴 제너레이션이 만든겨. 이거는 무조건 먹는 게임이거든. 견디면. 근데 예, 거기까지 빠르게 올 수 있을지 뭐 자신 없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주식까지 산다고? 그 카드를 쓰면 진짜 대단하겠죠. 그러면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 파월 의장도
한계를 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1월 달이 이제 미국의 그 대선이 대선이죠. 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세계 중심이 이제 자기한테 왔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느끼는 게 이제 자기 본인 어깨도 힘들어 하겠지만 뒤로 놓고 가면 잠도 못 주무실 거라고. 그냥 스트레스 여기서 어떻게 잘 조절해서 엑스트라 해야 되는지 여기서 잘못하다가 한번 삐끗하는 순간에 또 망고의 역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주식이 간다면 나는 그 다른 코로나 외에 다른 공포가 왔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사는 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를 건드리는 뭐 에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른 기후 협약에서 또 다른 거에 공포가 왔을 때 요새 뭐 메뚜기가 이만하던데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실물을 건드리지는 않더라고요. 뭐 네. 비료,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약간 최근에 쌀이 한번 급등했다 네, 다시 왔는데 이런 에그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거는 이제 저금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에 이런 부분에 변화가 나오니까 그게 나오지 않는 한 그 카드는 쓰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인도하고 브라질하고 메뚜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네,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코로나 이후로 시행하고 있는 뭐 렌딩 프로그램이 9개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사는 뭐 SMCCF라고 하는 기구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기로 결정하면 네. 재무부가 그 자산 매입을 했을 때 손실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4,540억 달러 정도를 손실을 이렇게 그래서- 충당을 해줘요. 예. 그러면 연준은 그 9개 프로그램을 그 손실 충당액에 대해서 한 7배에서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 매입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SMCCF 같은 경우도 250억 달러를 재무부가 대주고 그래서 2,500억 달러가 매입 한도예요. 근데 네. 이 9개 랜딩 프로그램의 자산 매입 한도 중에 예. 지금 실제로 투여된 것들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 총알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주식까지 가기 전에 실제로 지금 뭐 QE라는 것도 다시 늘릴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도 준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 9개의 대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이용을 해서 뭐 실물 경기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조치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주식까지 매입을 하는 그 카드까지는 아직 좀 기간들이 많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리고 하 팀장님. 요새 우선주 갖고 말이 많은데 옛날에는 예외가 없었잖아요. 거의 건물에 그랬잖아요. 끝물이죠. 그죠? 그러면 예외 없는 법칙 없다고 이번에는 예외가 아닐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죽하면 당국이 거래를 못하게 할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주 저도 되게 좀 그 약간 좀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가 오른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긴 했는데, 사실 이제 우선주도 보면 다 이제 중공업류의 우선주가 굉장히 많고 네. 증권주 우선주가 많고 제약 쪽도 조금 있고 네. 뭐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아까 구분하셨던 신경제와 국유제를 봤을 때 국영주의 우선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30% 사실 올랐거든요. 구경제의 우선주가.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 지난 한 2주 정도는 시장에서 좀 화두가 이제 갑자기 뭐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성장주들이 막 주가 막 빠지고 뭐 은행 절강 이런 게 이제 한번 한 2주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랐는데, 사실 저랑 이제 통화한 많은 운용력들은 정말 되게 막 그 시장이 올라가는 걸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되게 로테이션이 굉장히 빨랐고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런 우선주들이 올라가는 게 물론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이 저도 이제 조금 한계에 도달을 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이렇게 부러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로테이션, 최근에 약간 저 PBR, 막 PBR 0.2배, 0.3배 이런 주식들 또 뭐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로테이션이 시장 내부적으로 한번 일단락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 오케이. 그래서 저는 한번 다시 좀 쉬었다가 또 좀 그 신경지 위주로 해서 한 번 더 또 랠리가. 랠리가 아직 여유가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뭐 조금 저희 주간 전망좀 나오셔갖고 욕을 좀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네. 옛날에 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거 저거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저렇게 만듭니까? 그 방법 좀 알려주시죠. 테크닉. 그거는 그 어떤 때는 알고리즘을 사람이 그 심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람 심장이 못 따라가니까. 예, 기계를 돌립니다. 기계를.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그 어떤 때는 멸치 프레임으로 돌리고 저게 상한가지만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매매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거 몇 명이서 그냥 계속 샀다 팔았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내가 시장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 본주는 가만 놔두고 우선주만 막 건드려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국영주예요. 네. 그런데 오늘 약간 다른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어떤 게 보였죠? 이제 품절주로 좀 약간 이동되는 것 같아요. 품절주. 품절주. 그러니까 과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광피역, 전방, 그다음 세기 상사, 뭐 상장 주식수 보면 그냥 이제는 그 기계 알고리즘이 이제는 우선주 갖고 이제 그 뭐랄까 분열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지네들도 공포를 느끼니까 열로 살짝 이게 ASB 전략이 이게 우선주를 덜 떨어뜨리게 만들거든요. 같은 성격에 비슷한데 품절이니까 옆에서 상한가를 치니까 그러니까 마치 선수들이 작전을 할 때 맨 처음에 대장을 하나 만듭니다. 대장을. 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진단 키트라고 그러면 처음에 시제낸다 랩진모닉스 이렇게 해서 오 저게 중간에 다 팔았는데 저게 3배, 10배가 그러면 그 다음에 후발주들이 나도 갈게요 하면서 이제 수젠텍, PCL, 뭐 EDCG바 해서 같이 키를 맞추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비슷하게 테마도 선도주의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속타가 순환돼서 후속타가 급등할 땐 대장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게임을 하는데 지금 오늘 가만히 보시면 우선주에서 품절주 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저도 또 이제는 바이오주 중에 뭐 거기도 약간 4년 연속 저자의 매출 안 나오는데 이번 다음 주에 가장 큰 화두가 SK 바이오팜 청모 공약 아닙니까? 뭐 23일인가? 25일. 그리고 상장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월 달에 바로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팔아먹기 위한 머니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시세 분출을 저는 6월 말과 7월 중순에서 한번 다 꽃을 피지 않을까.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상장되는 그게 넘버 3가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세토니 헬스케어 이게 어떤 상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와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SK 바이오팜의 기대치를 너무 높게 놓고 시장 조정도 놓고 시작하자마자 다 지금 가만 보니까 일반들한테 그 20%밖에 안 들어가서 뭐 이게 청약하면 뭐 10주라도 나올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흥분하니까 첫 거래될 때마다 푸시하게끔 되거든. 그리고 그거가 마지막 꽃을 피울 때가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초두에 말했지만 시장이 미쳐간다. 미쳐간다. 그러면 미칠 때는 같이 미쳐야 되지만 같이 미쳐야 되죠. 예, 그런데 신중하게 보면 그게 항상 그 개인 투자자를 망가뜨리는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꼭. 네, 예, 네. 나중에 뭐 6개월 후나 1년 후에 보면 요새 가만 보면 알게 모르게 지금 진단 키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걸 보시면 주가가 막 급등하는데 종목의 급등주가 달라졌을 뿐 그쪽은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선수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위험한 징후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6월 말 이 SK 바이오팜 상장이 저는 모든 선수들을 이제 마무리시키는 하나의 그 마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수십 개의 경제 내지는 주식 관련 채널과 유튜브 중에서 다들 말하기는 좋습니다.
이토록 눌리는 금리 환경 하에서 돈 갈 곳은 어디겠으며 오죽하면 지난주에는 우리 작은 김상훈 말고 큰 김상훈 KB증권 거기서 지금 우리 이거 캐리 해봐야 얼마고 여기서 이제 캐피털 개인도 기대할 건 없고 너무 낮으니까 그 얘기에 곽산중 부지장께서 와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구나 그 옛날부터 말 나왔던 이 돈이 이거 부동산에서 오나 싶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 채권에서 오나 싶었는데 저도 그때 같이 이제 옆에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채권에 담겨 있어야 될 돈이 캐리를 해도 1%도 안 나와 캐피털 게인도 기대할 거 없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하루에 잘하면 30%도 물 수 있는 이 주식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이 주간 전망대가 횡설수설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러는가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개미가 이겼다에 별로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는 인버스라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동학개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동학개미가 이게 그 균일한 집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데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를 넣은 개미도 있고 인버스한 개미도 있고 다음 카카오를 산 개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다음 카카오를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와 NC소프트를 샀고 예.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강남에서 이제 정말 현금으로 주식을 사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샀고 시장을 오래 좀 관찰하신 분들은 인버스를 산 거죠. 그래서 개미가 제가 보기에는 균일한 집단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00선 넘어가서 2200까지 올라가는 구간에는 저는 인버스했던 많은 개미가 거의 이제 다쳤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스퀴즈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던 것 네.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역시 이제 대장주라고 하는 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NC를 갖고 계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이제 거기에서 얻은 이제 어떤 자신감이나 현금을 가지고 또 이제 비싼 유의 주식들을 자꾸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뭔가 이제 동학개미가 정말 이렇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좀 그러니까 소액으로 해서 좀 이렇게 이제 하시는 좀 저변은 예전보다 굉장히 좀 넓어진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뭐 새벽 시간에 뭐 일주일에 2번씩 나오셔서 하시는 거 저도 늘 뭐 본방을 못 보면 챙겨서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힘든 선물 옵션 파생과 엮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지난 몇 달 동안 팬데믹 이후에 20몇 조를 갖다가 외국인들은 팔았다 그러고 누적 보면은 그 갖다 개인들은 그 기관하고 외국인 매물 다 받아내서 여기까지 왔으면 완전 개인 이긴 거고 외국인들 바보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파색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거죠. 예. 그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2월 달에 대충 삼성전자를 밴드를 55,000원과 45,000원에 외국인들이 7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55,000원에서 45,000원. 45,000원 사이 거기에. 그럼 평균 5만 원 잡을 수 있잖아요. 예. 예? 5만 원을 팔았다. 예, 5만 외국인들이. 원에 7조 이상을.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선물 매수를 195에서 260까지 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수죠. 이거를 6월물과 9월물 때 270에서 290 사이에 다 챙긴 겁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예.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평균값으로 한 마이너스 5% 손해나도 하방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파생 쪽에서 수익금이 그 현물에서 마이너스를 더 극단적으로 커버한 에너지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6월 3, 4일 날을 굉장히 잘 기억을 하는데 6월 3일 4일? 예. 네. 금융투자가 하루에 삼성전자를 630만 주를 삽니다.
금융투자에서 금융투자회가 계속 계속 누르다가 그날 그날 기억나요. 예. 직전 고점 그 4월 17일 날 삼성전자가 5만 2천원에서 계속 죽어놨다가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600만 주를 딱 사면서 그게 6월 3일이었나요? 2월 3일이에요. 그러면서 고점을 딱 뚫으니까 뭐든지 환호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가고 큰 거기서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가 뚫으면서 5만 7천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버리고요. 그날은 이제 개관이 기관 소리 들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9만 원 뚫어요. 네. 근데 뒤에 그 선물에서 1조를 때렸습니다. 기관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합성으로 선물을 같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러면 100포인트 빠진 그게 그때 아니야, 만들어졌습니까? 그 이후에요. 이거를 청산할 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려서 그날 6월 3일과 4일 날 제가 25년 동안 파생 옵션 매매를 보는데 콜 외가에서 3,000에서 5,000%가 나요. 30에서 50배. 그 다음에 위클리 5일마다 끝나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10,000%를 받습니다. 100배. 이게 수치상이지만 이런 에너지를 파생해서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6월 8일과 11일 사이는 어떤 행위를 했나? 그동안 올린 삼성전자를 다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296에서 265까지 그리고 특히 100포인트 빠진 날 막판에 10포인트가 확 빠져요. 이때 나는 이 투신이 참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봅니다. 파생시장에서는. 외국인 그 3시 문 닫기 전에 딱 투신은 조 단위를 때리고요. 조 단위를 275에서 265를 지수 선물을 때리고 있었다고요? 예. 조 단위로? 예. 1조가 넘게 때리면서 예. 거래 상대방인 외국인이 1조를 삽니다. 그 3시 10분 전까지는 계속 때리다가 갑자기 스위칭하고 그럼 이걸 거래 상대방으로 이런 건 서로 맞춰서 매매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불락뜨리겠네. 예, 서로 대칭 매매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투신이 왜 저런 대칭 매매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그 다음 100포인트 빠지고 100포인트 오르는 날 투신이 그걸 다 손절매를 합니다. 매수를 해요. 그러면 뭐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행위인가 나는 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익 사이즈가 이게 이제 거래 대금이 증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10조, 15조가 이제 15조, 18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조 단위가 하루 걸러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청산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현물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1,000원, 2,000원만 움직여요. 근데 예. 뒤에는 예.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것도 하나의 제가 얘기하는 시장이 이상해지는구나 이런 징후니까 이런 파생 시장의 이러한 흔적도 보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매일매일의 그 흥분되는 그 에너지만 보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라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징후가 나오니까 요거를 한 7월 달에 제가 날짜를 한번 딱 정했습니다. 6월 26일.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의 그 법적인 상황이 예. 결정나는 날입니다. 이제 완전히 법적에서 프리해지는지 네. 또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7월 한 초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는 그 전체 100이라고 그러면 반도체 매출보다 그동안에 스마트폰 매출이 그렇죠. 더 자꾸 컸거든요. 반도체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회사죠. 그냥 스마트폰. 근데 요새는 반도체나 그러니까 스마트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자료도 보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글쎄. 민낯이 나는 어떻게 드러나나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적단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의 마이너스 부분이 반도체가 얼마나 잘 커버해 줬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커버 안 됐으면 그 에너지의 변화가 파생하고 또 연결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그거 아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벌써 파생 쪽에서 설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현물만 보지 마시고 뒷그림자도 계속 체크를 해보십시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순재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지금
감회가 남다른데요. 이제 뭐 같이 방송을 하다가 또 업계에 또 뭐 선배시고 하면서 이렇게 알아왔는데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오늘 아예 우리 이제 대표님 이제 돈 벌고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지셨구나. 네? 지금 돈 벌겠다는 분이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닌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당혹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방송에 와서 저런 얘기를 하지? 아마 그 진정성이 다가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예. 근데 참 묘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7월이라는 얘기가 곧 하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뭔가 조금 이제 불안함을 느끼시는 건데 저도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방송에서 자주 이렇게 접하는 김영익 교수님 같은 분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그 메시지를 들으셨겠지만 그 김영익 교수님의 그 모델도 말하는 바는 하반기 가면은 좀 꺾일 것 같다는 거예요. 제일 크게 보시는 거는 기업 실적에 대한 충격을 갖다 얘기하시고 저 같은 차트쟁이는 요번에 나왔던 이 갭 상승 이후에 한 사나흘 둥둥 떠 있다가 갭 하락했던 이 1000포인트 빠지던 요 패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방송에서 했는 말이 그겁니다. 유동성의 힘이 지난 적어도 몇백 년 동안 시장이란 데서 나름대로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차트, 이른바 기술적 분석도 무위로 돌릴 정도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도 그래도 차트라는 거는 의지할 만한 건지를 갖다가 이번에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 지금 여러 면에서 이 면에서 저 면에서 아니면 어떤 징후에서 조짐에서 조금 조심해야겠다 싶은 그런 공감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고점 열고 쭉쭉 가버린다면은 이거는 진짜 세상이 달라졌고 우리 세대는 이제 은퇴해야죠. 은퇴해야 되고 진짜 세상이 달라진 거죠. 뭐 그런 어떤 하나의 크리티컬한 시점에 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원화 자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네. 원화 자산에 대한 어떤 조금 그건데 지금 채권 쪽에서는 네네. 채권 쪽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채권을 던지는 조짐은 없는 거죠. 네,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네. 사실 문의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리스크가 있어서 좀 금융시장이 흔들리는데 외국인들은 국채 선물을 왜 살까? 왜 살까? 사실 궁금해서. 저도 답을 못했어요. 정말 뭐 원론적인 채권쟁이로서 원론적이게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뭐 지금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우리나라도 3차 추경까지 하고 그게 반영이 됐을 때 뭐 관리재정 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주요 선진국들도 지금 재정 지출을 다 늘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서 좀 뭐 위기 시그널이 나타나더라도 저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국가에서 다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그런 동일 국가 대비해서 여전히 뭐 캐리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쪽의 채권에 대해서 투자 매력도가 아직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플 약세가 이번 주에 좀 우려가 높아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뭐 언론 보도나 이렇게 보면은 코비드 19의 2차 우려 확산 그리고 대북 리스크 이렇게 2차 우려 확산이 아니고 2차 확산 우려. 2차 확산 우려 그리고 대북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들도 아니었고 오히려 저는 지금 뭐 아까 뭐 파생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지금 외환 시장이 있고 외환 자금 시장이 있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스왑 시장을 이제 외환 자금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 외환 스왑 베이시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마이너스 폭이 좀 확대되는 경향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게 얘기는 그게 무슨 외국인의 의미죠? 재정 거래 유인이 높아졌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게 3월 달처럼 마이너스 190대까지 빠지게 되면 그만큼 달러 유동성에 대한 그 경색을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90에서 뭐 이번에 90대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90대까지 올라갔다 다시 마이너스 100까지 내려오면서 근데 거기랑 맞물린 게 코로나 재확산 우려
네, 이번에 맞았죠. 재확산 우려가 어, 커지고 그리고 이제 대북 리스크 때문에 한국의 그 CDS 프리미엄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겹치면서 학습 효과가 좀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3월 달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지표들 때문에 반영이 된 것들이 지금 그럼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연준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중앙은행들 중에 몇 개국하고 통화 수합을 맺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00억 달러를 맺어놨고 예. 이미 1차부터 6차까지 제공을 해준 규모가 한 198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 지금 3분의 1밖에 소진을 안 했기 예. 때문에 3분의 1가 남아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뭐 달러 쇼티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리버 오아이스 스프레드도 봐도 그렇고 아직 거기에 대한 경색 우려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 번에 밀집되면서 조금 트리플 약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긴 했으나 지금 당장에 그렇게 뭐 우려할 정도는 우려할 아니다.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재료는 이제 완전히 뭐 시장에서 신경도 안 쓰는 겁니까? 이제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학습 효과. 예, 그리고 뭐 굳이 이유를 대자면 싸운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천안함 그 파격이라든가 아. 이렇게 뭐 북핵처럼 뭔가 쏜 거는 아니고 어쨌든 함께 대화하자라고 한 거를 그냥 파기한 거로 아주 단순하게 보면 사실 이제 그런 분명히 이제 그 남북 관계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뭐 그 군사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대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장중에 속보가 네. 나왔어도 별 영향 없었을 것 같은데. 예, 2시 반 정도에 저는 이제 속보를 받고 보셨어요? 예. 갑자기 뭐가 툭 뜨길래 그냥 봤는데 장 마감 전에 속보는 떴습니까? 예. 네네. 근데 사실 시장은 살짝 떨어졌다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 김여정 그 부의장이 얘기한 거를 이제 실행을 한 거니까 살짝 떨어졌다가 또 다시 금방 또 올라갔었습니다. 그날 흐름만 보면. 그거는 학습 효과 우리가 연평도도 봤는데 뭐 개성공단 그 폭파 정도야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레드라인을 넘을까봐 걱정입니다. 레드라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물 자산이 있는 오늘 현대엘리베이터가 무상 50%를 했어요. 현대엘리베이터가 금강산 현대엘리베이터. 그러면 난 저 회사가 참 답답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현대엘리베이터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아니 왜 무상을 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아산 예. 이 연골고리에 가장 민감한 게 아난티와 현대엘리베이터, 네. 금강산 하면 네, 네. 테마하면 다 두 종목을 딱 해갖고 하지 그거죠. 않습니까? 예. 제가 연초에 그 언론이나 방송 나오면 북방주는 있는 대로 다 파시고 방산주로 계속 이동하셔서 빅데이터가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 딱 보면 방산주도 지금 미쳐가요. 지금 빅텍이 그 3, 4천 원 놀던 게 뭐 지금도 상한가고 그러니까 꼭 그 진단 키트 올라가는 속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현대 엘리베이터 무상을 딱 이벤트를 던져요. 그래서 어떤 징후 생각을 딱 했냐면 저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이 무상하면 일단 그것만큼 주가의 그 물량이 50% 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 상황에서 50% 무상하고 하니까 오늘은 주가는 거의 20몇 %대에 급등을 했습니다. 올라요? 예, 올랐어요. 73,000원, 74,000원까지. 그러면 이것도 올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 저도 굉장히 올드하죠.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앞으로 빠질 거에 대비한 올림에 약간 변동성을 완충작용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첫 번째 가졌고 두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해관에서 북한이 코로나 이후로 4월 달에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갖다 얘기해서 대중국 수출, 수입. 북한에서? 북한에서 그 중국으로
이게 막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북한의 그 주민은 엘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그냥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달러 수비라든지 해서 거기에 당에 몇 프로 주고 하는 그리고 장마당이 여기에 그 북한의 선민들의 어떤 에너지에 그건데 제가 4월 달 그 중국이 발표한 수치 보니까 200만 달러요. 아, 난 아까 1억 불 칼라 했네. 200만 달러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한번 반면으로 해보면 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그 내부적으로 그 에너지가 지금 부글부글할까. 그런데 지금 김여정 이분이 나오고 김정은 이분은 싹 들어간 것도 그리고 이제 군한테 넘긴 것도 저는 이 수치에서 벌써 해결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가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지도자가 우리 대통령을 연단에 세우고 전 북한 주민이 볼 때 상황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라면 본인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북한의 체제는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왕조 체제니까. 그러면 어떤 희생양을 찾는 과정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더 레드라인 밟을 것 같아요. 아, 레드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평양에다 더 미국과 가까운 핵탑 조금 탑재된 멀리 쏘는 멀리 거. 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강산도 폭발시키는 우리 남한 시설물.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가 소액 핵 갑자기 인공 지진이 속보로 탁 뜨는 거예요. 인공지진, 예. 핵실험. 예.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시나리오인데 예. 이것도 7월에서 9월까지 볼래요. 아, 예. 예, 이런 변수도 같이 생각해서 지금 보면 방산주들이 이건 논리적으로 가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예. 예, 이것도 하나의 징후 같습니다. 이것도 뭐 미쳐서 돌아가는 예. 흐름이죠. 알겠습니다. 저기 그냥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오늘 제가 못 끄집어낸 그런데 이 말씀은 꼭 하셔야 될 만한 거 그거 이렇게 하나씩 우리 김상훈 연구원부터 해서 한 말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전에 두 차례 나왔던 때랑 또 좀 그랬지만 정말 대본대로 안 가서 오늘 제가 할 말이 많이 주식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 주변에서도 저 나이대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를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7월을 되게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라고 많이 봅니다. 아, 보고 예,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계속 주셨던 부분을 뭐 리스크를 분명히 계속 생각해야 된다라는 데 정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만약에 어쨌든 한번 뭐 급락을 해서 다시 이번에 코비드 19 때처럼 한 번의 투자 기회가 다시 오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만약에 정말 빠지고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사실 이번에 계속 뭐 신경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부터 어쨌든 뭐 AI나 로봇이나 5G 이 얘기는 했었지만 네. 우리 저 LTE 쓰고 뭐 불편함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이게 코비드 19 때문에 어쨌든 경기가 박살이 나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수출도 안 되죠. 막혀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고 여행 같은 소매 판매도 소비도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국가가 투자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 지금 앞으로 미래로 갈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겁니다. 그럼 결국에 돈이 갈 수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자본시장의 원리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 ETF 중에서도 전 종목보다 ETF를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 핫한 것들이 결국에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그쪽 인프라 리츠 쪽에 뭐 ETF나 아니면 비대면 관련해서 핀테크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 관련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얼마 전에 또 인프라 투자 2조 달러도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 투자 기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채권 입장에서 보는 탑다운으로 봤을 때 굳이 투자가 일어나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쪽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지금 몇 프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레벨 부담은 모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사람이나 뭐 채권 투자라는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돈이 들어가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좀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호 팀장님. 네. 뭐 아까 서두에도 그 약간 99년의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이제 그 대표님께서 현대엘리베이터 무상 증자 얘기하셨는데 99년, 2000년에도 진짜 무상 증자 엄청 많이 하고 무상 증자 하면 그냥 상한가 갔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상황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제 사이클 후반부에 약간 좀 그 위험한 변동성을 키우면서도 이제 주가는 계속 가는데 이게 변동성이 계속 좀 더 확대되면서 불안불안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저는 이제 한 2주 전부터는 이제 7, 8월 정도가 되면은 뭐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렇게 막 그런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멘텀이 좀 약해지는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이 되면 이제 미국의 재정 정책 같은 그 뭐 실업 수당이라든가 재난 지원금 같은 그런 그게 것들이 끝날 때구나. 그게 딱 7월 말이거든요. 맞네요. 예. 그 전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하반기에 뭐 1조 달러든 2조 달러든 예. 추가적인 정책을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시점이 아마 정책에 있어서는 피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는 더 센 정책을 사실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주식 사는 거 말고는 사실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좀 뭐 저는 이제 끝이다라고는 단정 짓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조금 더 내년 초까지는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봤을 때는 7, 8월이 굉장히 좀 요약하자면 드라마틱한-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각오하다. 네, 굉장히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장이. 한 시기가 될 걸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짧게 뭐 부동산 대책 어제 뭐 20몇 번째 아니죠 그거 뭐 21번째. 예? 21번째. 그것도 외워야 됩니까? 몇 번째인지 안 해도 되죠. 얼마나 그거만 21번이나 나오냐?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직 안 잡히냐? 그거하고 뭐 증시하고 뭐 딱히 뭐 연결이 되나요? 정확하게는 연결이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거주 이전의 자유를 약간 전 뺏는 느낌이거든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왜냐하면 돈을 내고 제가 이전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나 불편해진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이제 대출이든 뭐든 해서 사기 굉장히 힘들어지면 예. 또 다른 어떤 투자 창구 어차피 돈이 많다라고 하면 이게 주식으로만 더 사실은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요. 그런 생각은 든다. 어제 나온 부동산 대책은 딱히 따지면 주식시장에는 호재다라고 볼 수 있네. 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뺏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클로징 멘트. 저는 계속 환율을 주시합니다. 환율 전문가시니까 1180원, 1220원이면 위기는 늦춰줄 수 있다. 근데 요번에 4월 20일 날 김정은 CNN 보도 때가 1240원, 5월 25일 날이 또 1240원. 요걸 뚫는 상황이 나올 때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게 하나 터질 것 같고요. 위로 1240원이 열리는 그리고 경우. 아까 구분하셨지만 저는 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경제 관련된 그러니까 셀틴 헬스케어, 카카오, 네이버 이게 이제 바스켓 매도가 합성돼서 공격하나 특히 9월 15일 날이 공매도가 다시 이제 제기되니까 시장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 갖고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서 이번에 미국은 팡 우리는 뉴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올드는 이미 마팅에 갔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각오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팡, 뉴 이 세 가지 물줄기에서 하반기 장을 판단하겠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지금 녹화 중입니다만 내일 미국 옵션 만기는 어떻습니까? 좀 약간 우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옵션 만기 전에 올려갖고 거기서 한번 그냥 그 차익 거래라든 이런 변동성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게 그 폼페이오하고 중국 이렇게 해서 뭔가 기대하고 뭐 그다음에 하와이 뭐 대화 잘 됐네 뭐 이러면서 또 거기선 좋은 얘기밖에 나올 수가 글쎄. 없어요. 그 중국도 계속 1차 협상하고 농 사줄게지 한 깨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데도 파생해서 그거를 재료 노출로 변동을 주면 그걸 조심하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디데이가 다음 주 같고
그게 딱 다음 주에 딱 몰렸어요. 이벤트가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이 그 반기가 정리되고 새로운 하반기가 딱 되고 이때 여러분들은 그 헤지펀드들 휴가 갈 사람들이 그 얼굴들이 보였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파생 시장 미국 시장도 연동이 될 테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우리한테 가면 그 환율에서 많이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좀 추적하고 미국은 팡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뉴 보면 감이 잡힐 거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순재 대표님이 제시하신 그 환율 레인지에 뭐 1원도 안 틀립니다. 위로 1240 열리는지 아래로는 1180도 밑으로 깨는지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원화 강세가 오는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드레스를 다시 잡아야 되는 그렇죠. 예,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저는 뭐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훈님은 재밌죠? 아, 네. 많이 네. 배우고 갑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